트럭 300대에 1조 원씩 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300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겁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300조 원이라는 돈이 그냥 증발해 버렸거든요. 중국에서요. 단순한 기업 망한 얘기가 아닙니다. 반도체 굴기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무모한 도전의 끝이었죠. 돈만 있으면 기술도 사고, 시간도 사고, 심지어 사람의 영혼까지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거대한 오만이 불러온 참극이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추월하겠다며 날뛰다가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진 칭화윤희 사태. 지금부터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주세요. 2000년대 초반 중국엔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만든 칩을 조립해서 쓰는 수준이었죠. 당시 중국이 수입하는 반도체 규모가 원유 수입액보다 많았을 정도였거든요. IT 시대가 오면서 이 상황이 너무 답답했던 겁니다. 기술이 없으니 미국한테 계속 돈을 갖다 바쳐야 하는 신세였으니까요. 그때 중국 정부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술력도 검증됐고 무엇보다 미국 회사가 아니었죠.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상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삼성을 유치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조건들을 내밀었습니다. 시안 지역의 넓은 땅을 공짜로 주고 10년간 세금을 한 푼도 안 받겠다고 했어요. 전기, 수도, 도로까지 전부 정부 돈으로 깔아주겠다는 거였죠. 심지어 공장 직원들 숙소까지 지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삼성 입장에선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14억 내수 시장에다 생산 비용까지 확 줄일 수 있었으니까요. 2012년 삼성은 결국 시안에 역대급 규모의 메모리 공장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황량하던 벌판에 공장이 들어서자 마법처럼 도시가 변했어요. 일자리가 수만 개 쏟아지고 식당이 생기고 아파트가 올라갔죠. 시안 지역 경제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걸 한중 협력의 아름다운 모델이라며 연일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삼성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 그들의 공장 운영 노하우를 어깨너머로 훔쳐보고 결국엔 그 기술을 송두리째 빼먹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판이었던 겁니다. 중국이 삼성한테 그렇게 잘해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배우려고요. 교과서에는 절대 안 나오는 현장의 생생한 노하우를 훔쳐보려고 했던 겁니다.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단순히 기계 돌리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온도를 어느 타이밍에 몇 도로 올리는지, 재료를 어떤 순서로 투입하는지, 불량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수천 가지 디테일이 다 쌓여야 제대로 된 칩이 나옵니다. 중국은 삼성 공장 근처에 자국 엔지니어들을 배치해놓고 철저히 관찰했어요. 물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비 점검은 어떤 주기로 하는지, 심지어 직원들이 몇 시에 교대하는지까지 다 기록했죠. 몇 년이 지나자 중국 측은 이제 대충 감을 잡았다 싶었던 겁니다. 그러자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2014년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반도체 굴기를 선언합니다. 굴기라는 말은 원래 몸을 일으켜 우뚝 선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미국과 한국한테 더 이상 기술을 빌려 쓰지 않겠다. 우리가 직접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선전포고였던 겁니다. 공산당 내부에선 더 노골적인 지령이 내려왔어요. 남의 기술을 흡수한 뒤엔 원래 주인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 야욕을 실현할 주인공으로 칭화윤희 그룹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기업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직접 지목해서 만든 마치 프랑켄슈타인 같은 존재였죠. 반도체 전쟁의 최전방에 투입될 괴물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칭화윤희가 탄생하자마자 중국 정부는 이 회사에게 사실상 무제한 신용카드를 쥐어줬습니다. 기술 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돈으로 사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전략이 바로 약탈적 AA였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이끌 사령관으로 누가 임명됐는지 아세요? 반도체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자오웨이고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원래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사업가였거든요. 땅 사고 팔고 건물 올리고 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반도체라는 건 나노미터 단위로 승부가 갈리는 초정밀 과학의 영역인데 자오웨이고 눈엔 그냥 돈놀이 대상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기업 사냥감 정도로 취급했던 거죠.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나라 곳간을 털어서라도 기술을 사올 것이다. 삼성 엔지니어들이 30년 동안 밤새워가며 쌓은 노하우를 마치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듯이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중국 내부 반응이었어요. 언론들은 자오웨이고를 반도체 징기스칸이라고 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영웅 취급하며 광기 어린 환호를 보냈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자오웨이고의 무모한 쇼핑 리스트는 이제 막 작성되기 시작한 것이었으니까요. 자오웨이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명동 명품 거리에서 쇼핑백 들고 다니는 졸부처럼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을 사들이러 다녔던 겁니다. 2015년 그가 발표한 인수 대상 리스트를 보고 전 세계가 경악했어요. 미국의 마이크론,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샌디스크도 리스트에 올랐죠. 이 회사들은 단순히 큰 기업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기술 주권이 걸린 핵심 자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오웨이고는 이걸 비즈니스 협상으로 접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 가방을 들고 가서 책상에 탁 내려놓는 식이었어요. 얼마면 되냐는 식의 무례한 태도였던 겁니다. 기술에 대한 존중도 없고 그 회사가 쌓아온 역사에 대한 예의도 없었죠. IT 업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건 인수 제한이 아니라 모욕이다. 당연히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백악관과 상무부가 즉각 개입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거래를 원천 봉쇄해버렸어요. 미국 기업들도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돈만 들이밀면 다 팔 거라고 생각하냐며 강력히 반발했죠. 결국 자오웨이고의 야심찬 인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하나도 성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못 사면 사람을 빼오면 되잖아요? 칭화윤희는 이제 더욱 공격적인 작전으로 선회했습니다. 전 세계 핵심 엔지니어들을 직접 스카우트하는 인력 사냥에 나선 겁니다. 회사 인수가 막히자 중국 정부는 플랜 B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빅펀드라고 불리는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이었어요. 170조 원입니다. 이 돈을 칭화윤희에게 쏟아부으며 한 가지 미션을 줬죠. 전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데려오라고요. 그 중에서도 최우선 타깃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핵심 기술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수십 년간 반도체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노하우를 쌓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칭화윤희가 이들에게 제시한 조건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단 연봉을 5배로 올려주겠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1억 받던 사람한테 5억을 주겠다는 거였죠. 거기다 자녀 학비는 대학 졸업까지 전액 지원, 최고급 아파트 무상 제공에 전용 기사까지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 전체의 의료비도 평생 회사가 부담하겠다는 조건까지 걸었어요. 이건 거부하기가 정말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야근에 시달리며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던 엔지니어들한텐 꿈같은 얘기였던 거죠. 실제로 상당수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수백 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칭화윤희는 이들을 앞세워 외형적으로는 삼성과 거의 똑같은 공장을 구축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들여놓고 클린룸도 만들고 시스템도 구축했죠. 자오웨이고는 이제 확신에 찼습니다. 최고의 재료에 최고의 인력까지 모았으니 성공은 시간 문제라고 믿었던 겁니다. 승리감에 도취돼 언론 앞에서 큰 소리 쳤어요. 2년 안에 삼성을 따라잡겠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반도체는 절대 그렇게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는 걸요. 2017년 가을 드디어 칭화윤희의 자회사 YMTC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언론들은 대서특필했어요. 중국 반도체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면서요. 하지만 공장 안에서 벌어진 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재앙이었거든요. 생산 라인에서 나온 건 반도체 칩이 아니라 쓰레기였어요. 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입한 재료 중에서 정상 제품이 나오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 삼성전자는 이게 90% 넘게 나오거든요. 100개 만들면 90개 이상이 제대로 된 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칭화윤희는 고작 10%에서 20% 수준이었어요. 100개 만들면 80개는 버려야 한다는 얘기죠. 제작 비용 대부분을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는 꼴이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반도체는 레시피만 있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교과서에 적힌 공식대로만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수십 년간 수만 번 실패하면서 몸으로 체득한 감이 필요해요. 이걸 암묵지라고 하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노하우를 의미하죠. 온도계가 똑같은 숫자를 가리켜도 숙련된 엔지니어는 미세한 차이를 감지합니다. 삼성에서 스카우트된 한국 기술자들이 시스템을 갖추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현장 직원들이 문제였습니다. 지시를 대충 따르고 매뉴얼을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관리 감독도 엉망이었어요. 결국 통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최첨단 공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비싼 원재료를 태워서 산업 폐기물만 양산하는 소각장으로 전락해버렸죠.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렇게 실패가 계속되면 어떻게 할까요? 비용을 줄이고 투자를 멈추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칭화윤희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실패할수록 정부한테 더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이게 바로 연성 예산 제약이라는 구조적 병폐였습니다.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돌아가는 회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더 심각한 건 경영진의 태도였습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문제를 숨기는데 온 힘을 쏟았죠. 불량률이 80%라는 참혹한 현실을 정부에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율을 부풀리고 생산량을 조작하고 매출 전망을 터무니없이 낙관적으로 꾸몄어요. 정부를 완전히 기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가짜 보고서를 근거로 추가 투자를 받아냈죠. 그렇게 들어온 국민 혈세는 어디로 갔을까요? 기술 개발에 쓰였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영진들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베이징과 상하이 핵심 지역의 빌딩과 땅을 마구 매입했습니다. 주가 조작도 서슴지 않았어요. 계열사를 수십 개 만들어 돈을 이리저리 돌리며 문어발식으로 확장했죠. 칭화윤희는 이제 반도체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라는 탈을 쓴 채 정부 돈을 빨아먹는 거대한 폰지 사기 조직이 돼버렸던 겁니다. 실제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인맥과 권력을 이용해 자원만 독점하는 행위, 경제학에선 이걸 지대 추구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지대 추구 행위가 칭화윤희 내부를 완전히 썩게 만들었던 거예요. 중국이 기술을 훔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 글로벌 시장을 위협하기 시작하자 미국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2020년 미국 상무부가 칭화윤희를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미국산 기술이 들어간 모든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칭화윤희에 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전 세계 기술이 연동돼서 돌아가거든요. 미국 회사가 만든 노광 장비, 네덜란드 ASLL의 극자 외선 장비, 일본 회사의 정밀 화학 재료, 이런 게 다 맞물려야 칩 하나가 나옵니다. 미국이 공급을 끊는다는 건 곧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실제로 공장이 멈췄습니다. 나사 하나, 부품 하나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수천억 원짜리 장비들이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가 돼버렸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막혔습니다. 반도체 설계 툴이 작동을 안 하니까 신제품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자오웨이고가 돈가방을 들고 전 세계를 뛰어다녔어요. 뒷거래로라도 장비를 구하려고 했죠. 하지만 글로벌 장비사들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미국 법을 어기면 자기네 회사가 망하니까요. 칭화윤희 입장에선 최고급 외제차를 훔쳐왔는데 주유소가 문을 닫아버린 격이었습니다. 기름을 넣을 수가 없으니 아무리 좋은 차도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삼성을 넘보겠다던 야심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뭐든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함의 대가가 본격적으로 찾아온 순간이었어요. 중국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동안 삼성전자는 뭘 했을까요? 놀랍게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봐도 노코멘트만 반복했어요. 칭화윤희가 도발해도 꿈쩍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대신 삼성이 선택한 건 침묵이었어요. 말이 아니라 기술로 답하겠다는 거였죠.
이게 바로 유명한 초격차 전략입니다. 이 등이 따라올 엄두조차 못 내게 만드는 압도적 기술 격차를 벌리겠다는 전략이었거든요. 삼성은 R&D 투자를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엔지니어들을 밤낮 없이 연구소에 투입했어요. 중국이 삼성 기술을 훔쳐서 과거 제품을 흉내낼 때쯤이면 삼성은 이미 2세대 앞선 신기술을 들고 나왔던 겁니다. 마치 육상 경기에서 앞서가는 선수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치고 나가는 것과 같았죠. 반면 칭화윤희 내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장은 안 돌아가고 자금은 바닥나고 미국의 제재는 계속되는데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러자 경영진이 뭘 했는지 아세요? 과학적 분석이나 기술적 돌파구를 찾는 대신 엔지니어들을 회의실에 모아놓고 애국심을 강요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정신교육을 시킨 거죠. 기술 문제를 정신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이었어요. 현장 엔지니어들은 허탈해했습니다. 장비도 없고 재료도 없는데 애국심으로 반도체를 만들 순 없잖아요. 그리고 2022년 6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양산을 발표합니다. 이건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었어요. 기술 격차가 절대 좁혀질 수 없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결국 중국 공산당도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제대로 된 칩 하나 안 나오니까요. 2022년 초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칭화윤희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했어요. 장부를 뒤지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반도체 육성 자금이라며 받은 돈이 경영진의 호화 생활비로 새 나갔더라고요. 해외 고급 부동산을 사들이고 유령 회사를 만들어 돈을 빼돌렸던 겁니다. 2022년 7월 어느 새벽 자오웨이고의 집에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삼성을 넘보겠다며 큰소리치던 그 회장이 잠옷 차림으로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요. CCTV에 잡힌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구속됐고 비펀드 총재도 체포됐어요. 칭화윤희 임원진은 물론이고 관련된 정부 고위 관료들까지 줄줄이 쇠고랑을 찼습니다. 중국 반도체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들어간 겁니다. 중국 국민들의 반응은 배신감 그 자체였어요. SNS에는 분노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응원하고 세금 낸 게 저 사기꾼들 배만 불린 거였어?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애국심을 자극하던 그들이 실은 국민을 우롱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에 허탈해했죠. 2023년 12월 칭화윤희 그룹은 공식 파산했습니다. 남은 건 40조 원의 부채와 가동 불가능한 공장뿐이었어요. 그리고 증발한 3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실은 인류 경제사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이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돈으로 시간은 절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삼성의 40년은 수만 번 실패하며 쌓은 데이터였거든요. 둘째, 사람 손끝에서 나오는 정교한 감각, 그 암묵지는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보호구역에서 자란 사자는 정글에서 단련된 호랑이를 이길 수 없다는 시장의 법칙이 재확인됐죠. 넷째, 기술을 훔쳐 신뢰를 잃은 자는 결국 글로벌 동맹에서 추방돼 고립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실력은 돈이나 구호가 아니라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흘린 정직한 땀방울에서 나온다는 진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